수업을 못할 뻔했어.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다운받으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공사하고 기초공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 약간 약간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좀 들으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했냐 하면은, 흙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뭐, 흙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대지의 성질이죠. 땅의 성질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집안조사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집안조사. 땅에 대한 성질도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집안을 조사를 해봤고. 집안조사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집안조사 한다. 우리가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집안조사 끝났으면 이제 땅을 파야겠죠. 땅을 파면서. 땅을 파는데 그냥 파니까만 무너지잖아요. 옆에 용벽들이. 그러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우리 흙막이 공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막이를 먼저 말뚝을 받고 그러면서 흙파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막이랑 흙막이는 결국에는 이제 같이 시작을 하는 거고,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흙을 이제 막은 거예요. 흙 막고 흙파기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초공사를 하기 전에, 아까 집안조사를 했을 때 봤더니 땅이 별로 좀, 진해력이 안 나오고, 연약 지방이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기초 지정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3장의 세 번째, 집안 계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집안 계량이 끝나고 나면, 기초공사, 지정공사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정공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말뚝이에요, 말뚝. 그러니까, 그 지정공사 중에서 말뚝 지정을 따로 떨어뜨려서 놓은 거여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집안을 계량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기초랑 지정을 이제 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지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뚝 기초를 따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로 좀 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내려서. 자, 그래서 집안 계량에 대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랑 전체적인 그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집안을 계량한다는 거, 집안 계량이랑 배수공법이 되어 있는데, 자, 집안 계량의 목적은 그냥 보면 되죠. 뭐, 집안의 지시력을 당연히 증가하고, 진해력을 증가시키고, 기초가 이제 부동침화된 걸 막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공사 할 때, 흙파기를 할 때, 안전하게 되니까, 안전성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저항력을 촉진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뭐 집안 계량의 목적이고, 우리가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 자, 집안 계량하는 데는 크가지 분류가 이렇게, 뭐, 요거까지 나와 있는데, 집안 계량한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집안을 계량한다는 건 뭐냐면, 집안을 계량한다는 거는, 우리가 흙의 성질에서부터 이해를 해줘야 돼요. 흙의 성질에서부터. 그래서 집안에 계량한다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질토반이라고 하죠. 사질토반. 모래로 된 땅이에요. 자, 모래로 된 땅은, 모래로 된 땅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모래랑 공기가 들어있더라. 모래랑 간극이 있고, 모래는 수분을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모래 땅에는 수분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모래를 다진다는 얘기는, 모래 땅을, 사질 집안의 토지를 계량한다는 얘기는 잘 다지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다져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질 집안의 계량이고, 그래서 탈수법. 모래 집안에서의 우리가 집안을 계량한다는 거는, 다짐법. 2번이 다짐이네요. 다짐을 눌러가지고, 다져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게 집안을 계량하는 거고. 그리고 사질 집안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점토질 집안, 대표적으로 점토질 집안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땅을 파면은 사질 집안, 점토 집안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대부분. 그럼 점토 집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안을 계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공극을 빼내는 건데, 점토의 공극은 물하고 공기로 돼 있잖아요, 간극이. 물하고 공기로 돼 있고. 그게 성질에서, 우리 배웠던 성질에서. 근데 공기는 잘 빠져나가요. 좀 다지면 빠지니까. 근데 물은 잘 안 빠져나가요. 탈수라고 하죠. 탈수. 여러분들 세탁기 돌에 탈수를 하잖아요, 탈수. 물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물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미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무거운 무게로 뭐 누르던가 해가지고, 압미를 해가지고,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탈수법. 대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집안을 계량하는 건 대표적인 건 탈수와 다짐을 한다는 거고, 이도저도 안 되면은 그냥, 모르겠다 해가지고, 흙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냥. 옆에 있는 땅 흙을 가져와가지고, 딴 데 내렸다가 흙을 다 교환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치환법. 3번의 치환법. 제하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탈수법이랑 같은 건데, 뭔가 이렇게 무게를 눌러가지고, 그 압력으로 안에 있는, 사질 소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간국수를 이제 빼내는 게 제하공법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요법, 동기요법, 화학적법인데, 고기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굳히는 거죠, 굳히는 거. 시멘트를, 땅에다가 시멘트를 뿌려버리는 거. 시멘트, 밀크. 시멘트랑 물에 섞지 않고 시멘트만 있는 거. 시멘트를 물에 섞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물에 뿌리면은 땅 속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흙이랑 시멘트가 합쳐져가지고 소일 시멘트가 돼가지고 굳어버리는 공법이 고기요법. 대표적인 고기요법이고. 일단 동기요법은 많이 사용한 건 아닌데, 얼리는 방법도 있고, 기타 화학적인 공법들이 있다. 그래서 집안 계량에 지금 핵심을 다 얘기했어요. 사실 집안 계량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그거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건 다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요런 약간 큰 카테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자, 어쨌든 집안 계량의 공법은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탈수와 다짐입니다. 집안을 계량한다는 거는 곧 탈수와 다짐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스크롤을 내려야 돼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수 방법에는 뭐가 있냐. 탈수 및 배수. 탈수랑 배수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배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는 거를 빼내는 걸 배수라고 하는 거고, 탈수라고 하는 건 흙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딱딱, 흙이 붙어 있는 수분을 빼내는 걸 이제 탈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보통 배수라고 보통 우리가 탈수 공법을 보통 그냥 배수 공법 같이 봐요. 같은 의미로. 사실은 배수예요, 배수. 자, 그래서 배수 방법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냥 중력식 배수나 강적식 배수가 있고. 여러분, 집수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수정. 이 집수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집수정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우물 같은 거를 밑에다가, 여러분들 건물 우리 공사할 때 지하실에 가보면은, 지하 뭐 한 1층 되는 건물이나,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한 지하 한 2층, 3층 요즘 하잖아요. 가보면은 집수정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날에 물들이 다 글로 다 모여요. 그리고 모이면 뭐 어떻게 돼요? 펌프로 빼내는 거야, 그때. 만약에 근데 예를 들면 펌프가 많이 고장나거나 전기가 나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가 그냥 물에 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집수정 안에 있는 물을 펌프로 못 빼내니까. 그래서 집수정이 다 있어요. 뭐 아파트도 있고 웬만한 뭐 건물들은 다 지하에 집수정이 있어요. 그 보통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라든지 피트라든지 이런 데 파가지고 집수정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수정에다가 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모여서 그거를 펌프로 빼내는 게 집수정 방식. 중력식으로. 그게 여러 개 있으면 지멘스볼이고, 시멘스볼, 지멘스볼. 같은 말이고. 자, 이거는 그냥 배수의 배수. 물이 고이면은 그냥 펌프로 빼내는 거고, 그 배수보다 조금 더 모래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방법이 아주 웰페인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웰페인트 공법 글씨로 써 있는데, 사질 집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죠. 자, 이런 파이프죠, 파이프. 이런 파이프를 땅 쪽에다 박아요. 한 2m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박아요. 박아놓고, 그 파이프 안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요. 모래를 잘 다져놓고, 이 타이프는 한 20cm 정도 되는 조그만 파이프예요. 파이프에다 모래를 다져놓고, 그러면은 그 모래는 일종의 드레이닝 형성돼.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경로가 돼요. 그 주변에 물을 쭉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모래가. 그러면 그거 빨아들인 그 파이프에다가, 요 파이프가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관을 연결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펌프로 쫙쫙 진공 펌프로 쫙 뽑아내면 요 지금 주변에 있는 흙에 있는 그 물들이 지금 모래 기둥처럼 되는 드레인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웰포인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질 집안에서 배수 공법. 파이프. 라이저 파이프를 2m 간격으로 박아놓고 펌프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죠. 강제배수법에서. 자, 그 다음에 배수공법 중에서 샌드 드레인도 같은 개념이에요. 샌드 드레인은 똑같이 모래 기둥이에요. 지금 웰포인트가 파이프에다가 모래를 다져놓은 거라고 한다면, 샌드 드레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모래 기둥을 지하에 형성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거죠. 지하에다가 모래 기둥을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캐싱을 받고 모래를 다져놓고 캐싱을 빼내면 이렇게 모래 기둥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펌프로 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위에다가 하중을 가요. 위에다가 뭘 쌓아놓는다. 쌓아놓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모래 안에 있는 물이 쭉쭉 빠져나가지고 경로로 빠져나가는 방법. 이게 샌드 드레인 방법이고, 요 모래 대신에 페이퍼, 여러분들 뭐 라이싱이라든가 이런 거 페이퍼 있어요. 뭐 펄프로 되어 있는 페이퍼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물을 좀 더 쫙쫙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게 되면은 페이퍼 드레인. 페이퍼가 드레인.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드레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비 오면은 우리 홈통 같은 거 있잖아요, 홈통. 그 홈통이 바로 드레인이에요, 드레인. 물이 빠져나가는 그 관 자체를 우리가 드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샌드로 된 관, 페이퍼로 된 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그냥 빠르빠르 물이랑 페이퍼가 쫙쫙 빨아들이는 얘기죠, 주변 거를.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고. 또 전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배수. 여기서 얘기하는 배수. 땅 속에 있는 물을 빼내면 그 땅이 더 공격이 줄어드니까 다짐이 돼서 집안이 개량이 되는 거예요. 물을 빼낸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게 있고. 자, 그게 이제 정적인 배수공법이고. 아예 배수를 하지 않고 차수하는 방법도 차수. 차수는 아예 우리 흙막이벽 할 때 아예 말뚝으로 박아놓고 차수벽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차수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물을. 지하수이죠.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오는 거를 벽으로 막는다? 상당히 쉽지가 않죠. 아예 물을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은 차수널이 한계가 있겠죠. 근데 차수공법도 있다는 거. 아예 그냥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배수공법의 종류를 봤고, 그림도 봤어요. 자, 점토지. 방금 전에 봤던 게 대표적인 그 사질 집안의 그 배수 방법이라 한다면, 자, 점토지 같은 경우는 점토 안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 또 탈수하는 거야, 탈수. 물을 빼내는 건데 어떻게 빼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위에다가 큰 하중을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빠져요. 근데 그 전에 미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선행제어를 해가지고 우리 점토지 집안에다가는 물건을 쌓아놓아요. 그럼 그 안미를 통해서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밑에 있는 점토가 이렇게 눌러지면 안밀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점토질 안에 있는 수분이 탈수가 되는 거예요. 안밀. 우리 안밀이라는 내용 누르면 빠져나가는 그 수분이. 그게 이제 제하공법. 자, 이도 정도 아니면 아예 바꿔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점토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그냥 치환공법. 흙을 갈아엎는 거죠. 따놓으로 갔다 와서.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겠죠. 치환공법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런 방법도 있고, 아예 물이니까 얼려버리는 거예요. 동결. 프라이온가스라든가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거대로 드라이아이스라든가 이런 걸 넣어버리면 일시적으로 강도가 좀 세지겠죠. 그런 일시적 계량. 시공비가 고가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 나머지 뭐 화학적 거고, 나머지 뭐 생석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소결하는 방법. 우리 소결이라고 하는 거는 흙을 소결. 그죠? 고결하는 방법. 액체나 기체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우리가 소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도자기 구울 때 흙이 열을 가하면은 흙이 녹잖아요. 녹아가지고 도자기가 되듯이, 자기랑 도기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열을 가해가지고 녹이는 방법도 있어요. 녹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점토질에서는 저렇게 집안 개량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공법은 제하공법이에요. 안밀을 해가지고, 아까 했던 안밀 눌러서 타수하는 거. 하는 게 점토질의 계량공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보면 있겠지만 결론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점토질 안에 있는 강국수는 뽑아내는 게 어려워서 일정한 압력을 줘서 압력을 가해야만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렇게 선행제어를 통해서 탈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죠. 자, 그리고 사질집안. 자, 사질집안 계량공법 나와서 사질집안 같은 경우는 아까 웰포인트 공법이라든지 뭐 샌드드램 공법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물의 배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안을 계량하다 보다는 안에 있는 물을 그냥 펌프로 뽑아낸다는 개념이고, 실제로 사질집안 같은 경우는 물이 별로 없어요. 안에 없기 때문에 사질집안을 계량한다는 거는 아까 누르다가 다져가지고 그 안에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밀실하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면 되겠죠. 그럼 공기를 어떻게 빼내냐면은, 대표적인 게, 그죠? 이것도 중간중간에 모래말뚝을 세워놓고 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말뚝으로 그냥 박는 법도 있어요. 말뚝을 여러 개 박아버리면, 그 말뚝이 들어가는 것만큼 부피가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더 밀실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짐의 효과가 있는 거죠. 말뚝을 중간중간에 박은다. 우리 이제 말뚝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콘크리트 말뚝이든 나무 말뚝이든 세로된 말뚝이든 강제 말뚝이든 그런 것들을 박아가지고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아까 전 모래말뚝을 넣어서 모래말뚝을 다지는 방법. 그리고 진동부에 다지는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진동이랑 물이랑 진동을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바이브로 프로텍션 공법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바이브로 프로텍션 진동기를 같이 집어넣고, 선단에 집어넣고, 물을 수사해 가면서 진동으로 다지는 방법. 있다. 사질 집안에. 기타 사질 집안에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은 뭐, 동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큰 추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큰 추를 쿵 떨어뜨려가지고 다지는 거. 동다짐. 폭파는 그냥 폭파시키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조금 좀 넓은 면적에서 할 때 하겠죠. 뭐, 일반 뭐, 도시나 이런 데서 하는 건축공법은 아니고, 토목이라든지 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는 뭐 폭발을 해가지고 다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약액을 주입하면 되죠. 대표적으로 약액 주입하는 게 시멘트 페이스트를, 시멘트 페이스트를 땅속에다가 똑같아요. 넣어가지고, 굳혀가지고 하는 방법.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물누리 같은 것도 넣으면은 안에 들어가서 굳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고결시키는 방법, 화학약품을 넣어서 고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개량하는 공법들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보면은 있지만 다 뭐 중요한 건 없고,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사질 집안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 다지고, 점토질 집안은 그 안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되고. 그래서 집안 계량에 대해서 봤고, 자, 이제 기초와 지정. 집안 계량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기초를 이제 건설하려고 해요. 기초가 뭐죠, 기초가? 기초의 정의가 중요하죠. 그죠?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의 정의다. 정의. 기초는 뭐예요? 저기 써있잖아요, 기초. 기초는 뭐예요? 건물의 하중을 뭐예요? 집안으로 전달하는 구조체잖아요. 집안의 하중은. 여기 사실 막상 쓰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기초는 상부 구조를 집안에다가 전달하는 구조물.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해요, 사실, 기초에서. 여기 다, 기초가 있죠, 기초. 이게 지금 독립기초예요, 독립기초. 독립기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1학년 때 혹시 일반 구조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혹시 배웠나요? 일반 구조 시간에 독립기초, 연속기초, 줄기초 이거 혹시 기억이 나요? 혹시 배운 기억이? 일반 구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장하 교수님이에요. 그럼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다시 리뷰하면은, 뭐, 그러다 하시고, 독립복합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독립기초라고 보면 돼요.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가 있는 게 독립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기초라고 하는데, 자, 여기 기초판이잖아요. 기초판이 하중에 오는 건물의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는 건데,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초 밑에 뭔가 있어야겠더라. 기초 밑에 뭔가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정이에요, 지정. 기초 밑에서 뭔가 하중을 어떻게 집안으로 전달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균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정인데, 이 지정의 의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지정과 기초와 지정의 의미를 쓰시오. 요게 핵심이고. 그걸 모르면은 이제 뒤에 거는 하다 보면 뭐 하는지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자, 그럼 기초는 뭐 여러분들이 알겠죠.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연속기초. 연속기초 뭐죠, 연속기초? 연속기초 어디서 쓰는 거예요? 벽돌로. 벽을 따라가지고 줄기초 연속기초라고 하는 거고. 보통 온통기초, 매트기초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매트기초로 많이 해요. 전체 그냥 기둥마다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그냥 패드로 만든 거예요. 매트기초예요. 왜냐면 기둥마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또 파고 또 배근하고 타설하고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싹 밀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라든가 자재는 많이 들어가지만 인건비가 좋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트 기초를 많이 하죠, 오히려. 웬만하면 다 매트 기초를 하죠, 요즘은. 자, 어쨌든 그래서 기초가 있는데, 자, 지정이라는 게 이거라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거니까 요 장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보면, 자, 그러면 기초 밑에 지정이 있는데, 지정은 그러면 뭘로 하느냐? 잡석,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런 거를 까는 거예요. 그냥 잡석. 뒤에 보면 그림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겠지만 사진을 보면 사진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가 지금 미착 콘크리트라고, 먼저 이렇게, 이걸 주택 공사하는 거예요. 주택 공사할 때 이렇게 지금 자갈을 깔아서 자갈을 깔았는데, 요거보다 더 크죠. 자갈 지정이 있고, 모래 지정이 있고, 자갈을 깔면 자갈 지정, 모래를 깔면 모래 지정, 잡석을 깔면 잡석 지정이에요. 보통 잡석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요. 20에 30 정도, 이 정도 되는 크게 돌인데, 보통 잡석을 깔고, 그 잡석에다가 조그만 사춘석을 써줘, 사춘석. 여러분들 혹시 견적 안 했구나. 견적은 나중에 하고, 이거 자갈량이랑 이거 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견적할 때. 자, 보면 여기 자갈을 깔았잖아요, 자갈. 쇠석. 깬 자갈이에요, 깬 자갈. 근데 여기 지금 깬 자갈 이렇게 깔면은, 여기 파야죠, 여기 파야지, 알아, 여기? 이걸 그냥 우리가 매트 기초를 할 때 보통 이렇게 개통해요, 이렇게. 이 기초, 매트 기초 할 때 보통 이렇게. 여기 잡석, 뭐,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까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 동교심 또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요 부분, 여기 내려갔잖아요. 이거 내려간 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 내려간 부분, 이렇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매트 기초를 넣을 건데, 매트 기초 하기 전에 자갈을 깔고, 거기다가 뭘 뿌렸어요? 미착 콘크리트를 이제 뿌린 거예요. 여기 미착 콘크리트. 이거 미착 콘크리트 뿌리고 나면, 이렇게, 요거는 주택이고, 조금 규모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미착 콘크리트를 뿌리고 나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잡석을 깐 다음에 미착 콘크리트 뿌리고 나니까, 어때? 평평하죠? 평평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다 먹줄. 여기 보면 먹줄 있잖아요, 먹줄. 여기 기초 들어가는 자리, 기둥 들어가는 자리, 기초판 들어가는 자리, 여기 엘리베이터 뭐 들어가는, 여기 라인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네요. 다 보면 선들이 다 있어요. 그럼 요거 선을 보고, 우리 철근 배근하는 거. 배근하고 거푸집 대고, 그 다음에 거푸집 짜고 나면, 그때 타설하고. 그러려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 좀 필요하다. 여기 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밑창 콘크리트, 또 버닝 콘크리트라고도 하는데,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지정이야, 지정. 일반 지정. 그래서, 사실 위로 가면, 이거에 해당해. 단면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해. 여기 보면 뭐라고 쓰였어요? 잡석 지정한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써있잖아요. 잡석 지정을 먼저 깔고, 거기다가 밑창 콘크리트 하면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를 만들기 위한 평평한 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돼 있고, 요걸 일반 지정이라고. 근데 요런 거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지정이 요런 일반 지정에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뒤에 볼까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잡석 지정이 있고, 모래로 하면 모래 지정, 자갈로 하면 자갈 지정, 좀 큰 돌로 하면 주정 지정, 미착 콘크리트는 요거 하면서 같이 하는 맨 마지막에 한번 덮어 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 잡석 지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잡석 지정을 왜 하느냐? 목적. 잡석을 까니까 배수라든가 방습이 되고, 두께도 절약되고, 콘크리트를 안 넣어도 되고. 이 의미는 뭐냐면, 잡석 대신에 콘크리트를 깔아야 되는데, 그냥 잡석을 까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표면도 좀 다져주고, 그런 특징이 있고. 자, 잡석 지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모래 지정 같은 경우는 물다짐을 해주는 거, 물다짐을 해주는 거, 이것만 좀 보면 되고, 자갈 지정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작은 거, 깬 자갈. 아까 사진으로 봤던 거는 약간 자갈 지정이에요. 깬 자갈. 쇠석. 주택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큰 거 할 필요 없어. 조그만 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돌로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어쨌든 잡석 지정한 그거에다 미착 콘크리트를 하는데, 자, 미착 콘크리트의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미착 콘크리트 왜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자, 먹매김을 하고, 거기서 작업하려고. 거푸집 설치하고, 철근 매김을 하려면,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땅에. 돌 위에다가, 돌 깔려있는 위에다가 이렇게 먹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먹을 때려도 먹지는 않고. 아니면 이렇게 끈으로 잡아주면 끈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실로에 다가가지고 할 수 있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또 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먹매김 하기 위해서. 이것도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미착 콘크리트도. 조금 굵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레미콘 차 지나가잖아요. 레미콘 차. 여러분들 콘크리트 시간에 배우겠지만, 레미콘 차가 만약에, 돌을 어디다가, 레미콘을 다 쏟아 부었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미착 콘크리트예요. 미착 콘크리트인데, 거기, 쇠석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없이 해가지고, 좀 고르게, 몰탈 정도로 하는 게 바로 미착 콘크리트고, 버린 콘크리트라고는 그 돌이 좀 커요. 골재가 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가다 보면은, 이게 바닥에 부러져 있는데, 돌 같은 게 좀 보이는 그런 것들, 요만한 돌이 막 보여요.
그런 거 한번 보죠. 그게 바로 버린 콘크리트, 버린 콘크리트. 그거보다 조금 더 골재를 모래로 한 게 바로 미착 콘크리트. 어쨌든 뭐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설명을 했고, 그림도 뭐 대충 설명을 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약간 버린 콘크리트 하는 거죠. 이게 약간 버린 콘크리트라면 여기 미착 콘크리트, 요게 지금 버린 콘크리트, 미착 콘크리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돌이 좀 보이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콘크리트 지나가는 리미콘 차가 갖다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오늘 배웠고 여기서 다 설명할 거예요. 웬만한 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지정을 안 하고 워낙 하중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말뚝을 박는다네, 말뚝.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바꿔야 돼. 그래서 말뚝 지정이 오늘 이제 되는 거죠, 말뚝. 말뚝 박는 거죠, 말뚝. 말뚝은 박는데 보통 말뚝이 뭐 한 30에서 한 뭐 40 정도 되는 그런 뭐 PC관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나무를 갖다 박는 건데 아주 깊게 박아야 돼, 깊게. 깊게 박아야 되죠. 왜냐면 밑에 지금 그 안반이 아주 밑에 아래에 있어가지고 아주 깊게 박아야 돼. 그럼 좀 넓게 박아야겠죠. 이게 바로 피어 지정이에요, 피어 지정. 피어 지정 대구경. 대구경이라 하면은 한 3m 정도 되는 거. 3m 정도 되는 그런 말뚝이, 그러니까 조그만 말뚝, 일반적으로 말뚝은 한 정도 되는 말뚝이고, 근데 그 말뚝 말고 아예 대구경으로 하는 말뚝도 있는데, 근데 피어 지정이라고 해요, 피어 지정. 그래서 피어 지정은 언제 쓰냐면 뭐 대규모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피어 지정 같은 경우 할 때는 뭐 항만에서 공사할 때, 항만에다가 우리 말뚝을 박을 때, 아니 교각 같은 거 세울 때, 다리 건설할 때도 교각 세울 때 깊은 대구경 말뚝을, 많은 말뚝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피어 지정이에요. 그래서 대구경이 있고 그냥 일반이 있다는 거죠. 대구경 말뚝을 받기도 하고 그냥 말뚝을 받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구경 말뚝 같은 경우는 보통 깊이, 아주 경화반이 깊이 있을게요. 나머지는 모르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 요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뒤에서 설명합시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합시다. 뒤에서. 됐고. 자, 그럼 말뚝에는 어떤 말뚝이 있냐? 대구경 말뚝 말고 지금 조그만 말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뚝에는 뭐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선 종류부터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건 나무 말뚝이고, 콘크리트 만든 건 콘크리트 말뚝. 근데 콘크리트로 만든 건 어디서 만든 거? 공장에서, 기성. 실제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콘크리트 말뚝이 있고, 나무 말뚝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거 요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요. 그리고 강제 말뚝은 뭐예요? 강은? 쇠지 않습니까? 강제. 금속으로 만든 거. 강제 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 말뚝은, 보통 이 말뚝은 어떻게 시공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게, 나무 말뚝, 콘크리트 말뚝, 강제 말뚝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때려 박는 거, 항타해가지고, 때려서 박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여기 도심지에서 때려 박으면 어떻게 돼요? 소음이냐, 소음 때문에, 소음 진호 때문에 민원 들어와가지고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때려서 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입하거나 진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입하는 방식을 쓰는 얘기예요. 요거는 시공과 관련된 건데, 구멍을 먼저 뚫는 거죠. 총구한 다음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매입 말뚝이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이거 뭐죠? 현타 말뚝. 말뚝을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갖다 때려 박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콘크리트 공구리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 타설 말뚝,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만들거나 그 자리에서 만든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게 있고, 그렇다. 그래서 말뚝의 종류, 요게 다, 일단. 대구경 말고, 그냥 소구경, 조그마한 말뚝은 요게 다예요.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보자, 이거죠. 볼 때. 그냥 나무 말뚝 같은 경우, 시험에서 나오는 건 요게 나와요. 여러분들 기사 시험 볼 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나무 말뚝이랑 콘크리트 말뚝의 거리, 간격. 요 뒤는 지름이에요. 지름의 2.5만큼 떨어져서 박아라. 아니면 60cm, 70cm 중에서 큰 값. 그래서 간격 정도는 좀 보면 되고, 각각의 말뚝마다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나무 말뚝은 이거죠. 상수면 이하에다 타입하라. 그러니까 지하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하수위 아래다 박으라는 얘기. 나무 말뚝을. 왜 나무에다 지하수 아래다 박냐면은, 나무는 썩잖아요. 썩어요. 썩는데, 균에 썩잖아, 균. 균이 없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물에 담가놓으면 균이 없어요. 물 안에 들어가면 안 썩죠. 썩나요? 안 썩어. 여러분들, 침지법이라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거 우리 가공할 때 물에 담가놓는단 말이야. 오랫동안. 그래서 옛날에
태백산맥에서 나무 가져오면은, 소나무 가져오면은, 한강 뗏목으로 타서 가져오잖아요. 그거 일부러 담가 놓는 거예요. 물속에 담가 놓으면 썩질 않고. 그걸 침지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하에도 지하에 안에도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있는 데다 박으라는 얘기야. 공기랑 같이 섞여 있으면은 썩어버려. 그래서 상수면 이하에다가 타입하라. 이게 나무말뚝이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큰 특징은 없지만, 뭐 이런 거.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뭐 주근이 뭔지, 철근양이 뭔지, 피복독이 뭔지 모르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요? 모르죠? 뭐 일반 교정 시간에 배울 수도 있었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콘크리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콘크리트 시간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주근이 몇 개 이상.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시방수 개념이니까. 철근이 몇 퍼센트 들어가고, 피복도께는 거리, 철근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 요걸 또 파다 보면은, 여러분들 요거 그라인더로 막 갈아보세요. 요 안에 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쇠가 나와요. 그 쇠가 나오는, 거기에 이제 철근이 나오는 길. 한 3cm 정도 이렇게 그라인더 갈구면은, 4cm 정도 갈면은 철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2cm 정도 가르면 뭐가 나와요? 돌 나오냐, 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거 뭐지? 도깨다시가 아니라 이거 뭐지? 차다초. 바닥에 보면 돌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하얀색 돌 있고, 막 바닥에. 옛날에 그 학교 교실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거. 돌. 어쨌든 뭐 하다가 어디 갔어, 이거. 불 빠졌다가 잠깐. 이거 뭐죠? 자, 아무튼 뭐 보고 특징을 보면, 그리고 강제말뚝은 우리가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특징이 뭐예요? 금속은 특징이 여기 없네요. 특징은 그 자중에 비해서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자체는 무겁지만 그 무게에 비하면 강도는 엄청 센 거예요. 오히려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강제 같은 경우는 보로 형광 말고 본광을 쓴다. 본광이 아니라 형광을 쓴다. 형광. 그 안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볍고 그 가벼운 거에 비해서 강도가 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게 박았어요. 어떻게 해서? 위에 있네. 깊게 70m까지. 70m까지 엄청 때려 박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찰력이 없어요. 마찰력이. 그러니까 옆에 표면이 매끌매끌하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때려 박고 뺄 때도 좀 편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강제 말뚝에, 그리고 강도 세면서 깊게 박고. 그죠? 깊은 거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CIP 공법? 기억나나요? CIP. 저번 시간에 했나? 기억나나요? 우리 흙막이 공법 할 때 CIP 공법으로 땅에다가 구멍을 판 다음에 거기다 철근 매입하고 골재 넣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계속 주열식으로. 사진으로 봐요. 사진이 다행히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없네. 두 번째 장에 있네.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제가 뷰어로 보는 거라, 참. 이게 지금 PPT가 안 열려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요거 CRP 요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시간이 늦춰지는데. 여러분들. 요 CIP 고법 있잖아요. 이렇게. 저번에 했었잖아요. 지금 흙을 좀 긁어낸 상태라서, 흙을 긁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요게 원래 천공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골재랑 그 철근이랑 넣고 관 하나 매입한 다음에 쭉 들어올리면서 매입해가지고 빼봐놨더니 여기 요렇게 원형으로 된 기둥이 생겨. 요걸 이렇게 연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 건너서 하고 가운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코스 공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게 지금 CIP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을 옆에다 세워가지고 흙막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막이 공사에도 쓰는 거예요. 이게 흙막이 공사에 쓰고 여기다가 팔 수도 있고 여기다가 파야 되는데. 요거는 흙막이고 여기다가 지금 기초부 넣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또 파는 거예요. 또 파가지고 CIP.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죠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요거. 이게 지금 불편하다 그죠? 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물어보세요.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요거 하다가 지금 뒤에서 설명할 거를 지금 미리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가면 그냥 빡빨리 나갈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막 이거 설명한 거잖아, 이거. 지금 메인 말뚝. 현장 타설. 메인 말뚝 말고, 현장 타설 말고, 죄송합니다. 메인 말뚝. 자, 메인 말뚝 할 때, 이렇게 프리볼, 미리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 어쨌든 그거 잊어버리고, 요거 지금 다른 얘기 갑자기 하다가, 자, 요거 아까 본 거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맞아요. CRP, PRP, MRP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 맞고, 그 전에 메인 말뚝을 보면, 자, 메인 말뚝은 구멍을 이렇게, 여러분 그림이 없어서 그래요. 요거 프리볼링 해가지고, 미리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오거로. 뭐 드릴이든 뭐든 앞뒤 구멍을 뚫어요. 뚫은 다음에, 요거 지금 주로 콘크리트 말뚝을 이렇게 떨어뜨려. 탕 떨어뜨리면 얘가 푹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박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뭘 넣냐면은, 시멘트 밀크.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하고 물만 섞은 거를 그 전에 그 구멍에다가 채워놓고 딱 떨어뜨리면 이거 쏙 들어가 버려요. 그게 바로 프리볼링 문법이에요. 프리볼링. 근데 프리볼링 문법은 들어갈 때도 쉬우니까 나올 때도 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멘트를 넣지 않고 그냥 그 성공한 구멍 안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떨어뜨려 놓고 여기 SIP. 소일 시멘트 인젝션. 여기 I가 인젝션이에요. 여러분들, 주사기를 영어로 뭐야? 인젝션은 인젝션. 그 사이에다가 주사기 이렇게 시멘트 미끄를 주사기로 그냥 압력을 넣어가지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또 흙 안으로, 압력 때문에 흙 안으로 시멘트가 착 빠지면서 그걸 딱 잡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법.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메인 말뚝, 물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많이 쓰지만 말뚝 할 때 가장 많이 사는 게 메인 말뚝. 요 RC 고접을 뚫어가지고, 이거 뚫어서 그냥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인젝션으로 압력을 줘가지고 하는 SIP 공법이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이다. 최근에. 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거죠. 이게 바로 CIP, MIP, PIP. 네 개. 이것도 스펙이에요, 요거는 지금 스펙이라기보다는 시방서에 나오는 기준이에요. 조금 더 널널하죠. 죽은 4개. 아까 요거 6개였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6개는 현장에서 4개만 넣으면 된대. 그죠? 철근량도 좀 널널하고. 피복 두께는 현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피복 두께는 조금 더 여유있게 보는 거예요. 피복 두께. 요거 지금 철근이랑, 요 피복 두께. 요렇게. 요게 피복이면 철근량이에요. 요 간격. 요 간격이 6cm. 6cm. 나머지는 보면 되고, 나머지 공통으로, 연단거리가 뭐죠? 연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맨 끝에서, 여기가 기초판 끝이에요. 말뚝 끝이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1.5배, 1.25배. 끝에서부터,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말뚝 요 정도 되면, 요게 1D니까, 요거 1.5배니까, 요 정도 들어가요. 여기 끝이라면 요 정도 들어가겠네, 그죠? 연단거리, 끝에서부터 중심 간의 거리는 1.25배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말뚝에 대한 지금 종류랑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거고, 그럼 거의 다 됐다. 이거 다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해. 말뚝박기 같은 경우는, 자, 말뚝을 받기 전에, 그냥 뭐 박으면 되겠지만, 일단은 몇 개를, 말뚝을 박는 걸 우리가 항타라고 해요, 항타라고 하는데, 말뚝을 미리 한 3-4개 정도 미리 박아봐요. 박아봄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물론 지반조사 했으니까, 우리가 땅의 형상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한번 파보는 거예요. 뚫어보는 거예요. 몇 개 좀 시향타려가지고 밑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박아보는 거예요. 박아보니까, 밑에 생각했던 대로, 뭐, 밑에 경합반이 어느 지역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더라. 그러면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또 지내려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미리 테스트하고 해서 시향타를 하는데, 자, 미리 테스트 말뚝박기를 할 때 그냥 체크리스트. 그래서 실제 말뚝이랑 같은 조건에서 하고, 3번 이상 하고, 무리한 타격하지 마라. 왜? 무리한 타격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그 지층의 그 형상, 지층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항타가 타다가 이게 말뚝이 멈추면, 거기가 그 밑에 거기 뭐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박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리한 타격 하면 안 되고, 수식 없이 하고, 평균값, 최종 가는 평균값은 평균값으로 하고,
5회 대 10을 하고. 자, 그리고 타코스가 5회를 때렸는데 6mm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이하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항타 종료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부 현상. 거기까지니까 우리가 진해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안반이나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뚝박기, 시험 말뚝박기 할 때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말뚝을 박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계속 하면은 이제 조금 막 어려워지는데, 말뚝을 우리가 박으면서 우리가 진해력을 그러니까 시향타 하면서 진해력 한번 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테스트기를 갖다 달아놓고 우리 시향타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진해력을 테스트를 하죠. 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 나왔네. 뒤에 거를 먼저 볼까. 뒤에 내용이 있는데 이걸 먼저 보고 할게요. 우리가 진해력을 추정하는 방법이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집안의 허용 진해력 얼마큼 집안이 버티느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아까 평판 제하 실험이라는 게 있었죠. 자, 평판 제하 실험이라고 하는 건 진해력을 추정하는 거고, 우리가 말뚝도 제하 실험을 해요. 말뚝을 박아놓으면 그 말뚝이 얼마만큼 버티는지 그거를 테스트 해본단 말이에요. 말뚝이. 그럼 어떻게 하냐? 말뚝 하나가 몇 톤 얼마나 버티는지를 현장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이제 말뚝에서 그 말뚝이 버티는 그런 뭐 그 허용 톤수가 있는데, 자, 그거 말고 현장에다가 직접 그냥 그 말뚝에다가 물건을 쌓아보는 거예요. 그걸 정적 제어하고요. 우리 진해력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 말뚝 하나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쌓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하 시험. 가장 확실한 시험이죠. 왜냐하면 그 말뚝이 얼마큼 버티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거를 정적 제하 시험이라고 하고, 동적 제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쌓아놓는 건 얼마나 힘들어. 그거를 물건을 쌓아놓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유압잭으로 눌러보는 거야. 위에다 막아놓고 밑으로 눌러봐.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눌렀을 때 뭐 버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동적 제한 거예요. 동적 제한. 그래서 말뚝을 우리가 시험할 때는 이렇게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는 직접 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대력을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그거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표준관입 시험, 우리 기억나나요? 표준관입 땅땅 몇 번 떨었을 때 한 세트 들어간 표준관입 시험을 우리가 사운딩 했을 때 대략적으로 말뚝이 어느 정도, 진해력이 어느 정도 되구나를 추정할 수가 있고, 또 방법은 토지 시험. 우리가 흙을 샘플해가지고 실험실 가가지고 토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진해력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 그 압축력을 우리가 허용 진해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있고, 지금 설명한 건, 이거 설명하고, 5번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파일을 항타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뚝을 항타하면서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항타하면서. 우리가 말뚝의 지지력을 한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로 한번 그냥 뚫어보면서 우리가 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항타하면서, 때리면서, 그 때리는 거에 반발력을 보면서, 우리가 말뚝의 지지력을 추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5번을 내가 얘기하겠지. 여기까지 온 거고, 다시 앞으로 가면, 여기죠. 이거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뒤에 거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말뚝을 박게 하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시기예요. 말뚝을 실제로 현장에서 박으면서 진해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식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뚝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지력이 얼마냐. OS. 자, S는 관입량. 이거 떼었을 때 관입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떼었을 때 관입량에다 0.1을 더한 거에다가 힘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 힘은 뭐예요? 추 무게 곱하기 높이. 보통 우리가 톤수 곱하기 거리를 보통 얘기해요. 거리,
힘은 거리분의 제곱이잖아요. 거리분의 제곱. 거리분이 아니라 거리에 비례하고 톤수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길고 무게가 크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에너지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게에다가 높이. 디젤해머 같은 경우는 곱하기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공식이 있다. 그래서 관인량을 알고 그 힘을 알면, 그 추의 힘을 알면, 관인량과 힘을 알면 우리가 말뚝박기 하면서도 우리가 진해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뚝박기 하면서.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고. 그래서 이런 허용지지를 한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아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됐고. 자, 됐고.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뒤에 뭐 지정이 마지막. 그래서, 지정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언더피닝이라는 게 나와요. 언더피닝이라는 거는, 요거는 그냥 용어인데, 건물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부동치마라고 하는데, 뭐 그렇거나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 돼요. 그 원인은 밑에 나와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또는 기울어질 게 예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공사하고 있는데 옆 건물이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언더피닝. 밑에다가 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언더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막 끼워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치마가 예상되거나 치마가 됐을 때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총칭하는 거죠. 보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예 차단하는 방법. 옆에서 뭔가 토합이 밀려왔을 때 그 토합을 아예 차단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너를 하나만 하지만 이중노를 박으면 훨씬 더 되겠죠. 차단하는 방법이고. 보강 방법은 있죠. 보강 방법. 보강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말뚝. 현장에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시멘트 부어가지고 만드는 보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금속 강제를 때려 박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몰타를 그냥 건물 밑에다가 몰타를 그냥 주입해보는, 인젝션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볼 하나 추가하거나 지중볼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 언더피닝이라는 정의, 언더피닝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부동치마가 되거나 예상이 됐을 때 그거를 보강하는 방법을 다 그냥 통틀어서 언더피닝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는 언더피닝 방법에는 저런 것들이 있다. 현장 타설, 뭐 강제 보강, 그다음에 몰탈 주입, 뭐 이런 것들. 자, 어떻게 보니까 부동치마였어. 부동치마. 덥다. 자, 부동치마의 의미를 알면 되죠. 그래서 부동치마는 그냥 전체적으로 치마가 똑같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나 기울어서 한쪽이 더 이렇게 치마가 되거나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한 원인들을 그냥 보면 돼요. 뭐 원래 경사 지반이 잦다거나, 지층이 다르거나, 또 한쪽이 낭떠러지라서 토합이 받는 게 다르거나, 또는 뭐 이쪽을 증축하거나 한쪽을 무겁거나 했을 때, 또는 지하수가 변경이 되는 거죠. 지하 수위가 변경되거나, 땅에 뭘 이렇게 지하수 공사한다거나 했을 때 기울어지겠죠. 아니면은 어떤 땅은 매운 거예요. 하나는 원래 땅이었고, 하나는 자연지방, 하나는 성토, 매운 땅이 이런 경우. 또는 지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질 지정. 하나는 뭐 금속으로, 하나는 콘크리트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일부만 증축했을 때도 이렇게 부동치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부동치마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알면 되고, 저기 보니까 부마찰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 부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지정을 설치한 이유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지정이잖아요. 그 지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말뚝 지정인데,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집안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안이 좀 내려앉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보통 뭐 싱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집안만 내려가면 좋은데 말뚝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뚝을 끌고 내려가는 그 힘, 그게 바로 부마찰력이에요. 부마찰력. 말뚝을 끌어내는 말뚝이 버티라고 해놨더니 그냥 내려가더라고, 오히려 반대로. 부마찰력에 의해서 부동치마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어디 봤냐면 여러분들
지방 계량 하는 거랑 기초와 지정에 대해서 받고, 이제 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말뚝 기초. 자, 말뚝 기초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쉬지 않고 그냥 할게요. 자, 말뚝 기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안 쉬고 가능한 50분 정도 근데 예? 아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알려줘. 자, 말뚝 기초. 그래서 자, 말뚝 기초. 지금 제가 다 설명을 앞에서 다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앞에서 하면서 뒤에 나올 내용들을 다 미리 설명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말뚝에는 이제 뭐 몇 가지 역학사 분류가 있는데 아까 요거는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지지말뚝, 그다음에 마찰말뚝 있고 또 다진말뚝 세 가지 종류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뚝 길게 박는 거예요, 말뚝. 지지말뚝은 경합반에서 안박까지 내려가가지고 지지층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때려 박았을 때 지지말뚝 하는 거고, 이게 너무 깊어요. 막 100m 막 1km 가는 경우, 1km까지는 아니지 막 200m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갈 수가 없어, 밑에까지. 아무리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긴 말뚝을 세워놔도 그게 더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좀 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찰력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찰말뚝. 대신에 마찰말뚝은 여러 개 박는 거예요. 여러 개 박아가지고 마찰말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진말뚝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다진말뚝은 여러 개를 박아서 무리 지어서 박아가지고 집안을 좀 밀실하게 해가지고 집안을 계량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다진말뚝. 자, 이렇게 마찰력의 말뚝의 종류가 이렇게 역학상으로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제로상으로 보면 아까 다 얘기했죠, 이거는. 나와말뚝,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말뚝, PC 말뚝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얘기 안 한 거랑 좀 중요한 거를 보면은 없어요. 요거 하나입니다. 상수면 이하 박는 부패 방지. 그 다음에 뭐 쇠가락지, 그냥 나무말뚝이라 해가지고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다가는 쇠로 이렇게 코팅을 해줘. 쇠가락지를 씌워가지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다 설명했죠. 기성 콘크리트 요거 설명 안 한 게, 요게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요거. 단부 형태가 어떻게 되냐. 단부 형태가 이렇게 펜슬 모양으로 됐느냐, 플랫하냐. 단부 형태가 이렇게 펜슬 모양으로 됐네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이렇게. 요거 플랫형, 펜슬형.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말뚝을 가지고 오픈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뚝이 있어요. 이런 말뚝.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이거 오픈형.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오고로 구착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가 중공 말뚝이라 해가지고 안에다가 드릴, 오고로 파가면서 압입해가지고 박는 그런 말뚝 공법도 있어요. 그 말뚝 공법 중요한 거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다. 이렇게 계단 10개짜 오픈. 그래서 나무 말뚝, 콘크리트 말뚝이 있고. 자, 요거는 자, 말뚝 중에서 요거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뚝인데 현장에서 타설하는 말뚝. 대표적인 게 CIP, MIP. 밑에 보면은 프리팩티드 파일 해가지고 CIP, MIP가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깊게 파는 말뚝이 아니라 짧은 말뚝. 깊이가 짧은 말뚝인데, 보통 집안을 계량하는 말뚝이에요. 집안을 계량하는 이거 현장에서 타설하는. 현장에서 타설해서 만드는데 짧은. 깊이가 길지 않은, 1m, 2m 정도 짧은 정도의, 요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집안 계량 같은 거 할 때, 건축에서 많이 안 쓰고, 토목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요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 뒤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데, 특징만 가지고 보면,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 나머지는 그냥 특징만 가볍게 보면, 컴이 뭐예요, 컴이? 컴이 뭔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적도로. 여러 개. 컴이라고 하는 건 다 추를 세 가지로. 컴프레셔. 여러 개. 복합적으로 프레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의 이용추로 넣고,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이걸로 뚫은 다음에 콘크리트 넣고 다지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짧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컴프레서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뭐 원리는 아니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심플레스 파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을 때는 이렇게 외관을 박아요. 케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철관을 박아요, 철관을 박고, 그런 다음에 철관을 박으면 뭐예요?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다음에 철관을
빼요. 다 또 옆에서 써야 되니까. 철관을 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 외관을 받고 콩고에 타설한 다음에 철관을 빼는 거.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다 반복이야, 반복. 딱 이거예요. 기본은 철관을 박는 거, 철관을. 우리가 케이싱 튜브를 케이싱을 박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시프레스 파일이고, 자, 요거는 지금 페데스탈이라고, 페데스탈 파일은 뭐냐, 이거 그림 보는데 복잡한데 별거 아니에요. 요게 구분을 하자, 이거 페데스탈이라는 건데, 구분을 하는 건데, 외관과 내관을 동시에 박고, 외관과 내관을 이렇게 동시에 박아요. 동시에 박고, 그 다음에 내관을 빼내고, 그 빼낸 자리에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빼냈으면 다시, 내관을 다시 또 박아요. 이렇게 아무튼 하듯이, 다지듯이. 그럼 계속 압력을 다지면 밑에 이렇게 척이니까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페데스탈. 그래서 구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관과 외관을 받고, 내관으로 다져가면서 밑에 구분을 형성하는 게 우리가 페데스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이먼드는 이것도 이중관인데, 외관과 내관을 동시에 박고, 내관을 빼낸 다음에, 그냥 외관을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박는 거. 이게 이제 레이먼드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프랭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관을 받고 밑에다가 마개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또, 아래에다가 또 다른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합성 말뚝을 해가지고, 나무 말뚝이라, 보다 나무가 30년 이하로 온다고 했잖아요. 이하로. 그러니까 나무 말뚝이랑 일반 콘크리트 말뚝을 같이 동시에 쓸 때, 요걸 다 합성 말뚝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쉽고, 글씨로 보면은 좀 어렵다. 자, 그래서 프랭키파일, 지금 여기가 다 설명했죠. 컴프레서, 시프레스, 페데스탈, 레이먼드, 프랭키파일. 다 내용을 다 설명했으니까, 각 공법마다 특징만 보면 되는데, 특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파일들은 현장에서 타설하는 짧은 말뚝이다. 현장 제작, 짧은 제사의 콘크리트 말뚝이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프리패키드, 미리 만들어가 패키지한 거, CIP, MPIP, MIP. 요거는 우리 흙막이 할 때 설명했지만,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뒤에 따로 나와 있어요.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PIP, CIP, PIP, MIP.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다, 구분한다기보다도 그냥, 기본은 같아요. 기본은 아까 똑같아요. 아까 심플렉스 파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땅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내가 말뚝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현장에서. 무슨 파겠죠, 땅을. 뭘로 팔지 모르겠어요. 오고로 팔 수도 있고, 비트나리한 걸 팔 수도 있고, 또 그 회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드릴로 할 수도 있고, 뭘 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비로 일단 판 다음에, 파면 어때요? 밑에 구멍이 뚫렸게 있죠. 뚫려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뚫려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벽들을 공벽이라고 해요, 공벽. 공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안 무너지면 좋겠지만, 또 무너질 수 있으면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은, 다행히도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쩌다 팠어요.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먼저, 철근 배근한 걸 현장에서 배근한 걸 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트리미가 아니라 관을 집어넣어서, 그 앞에서는 압력을 줘가지고 시멘트가 쭉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관을 먼저 매입한 다음에 자갈을 넣어요. 그럼 다 된 거죠. 우리가 콘크리트 아직 안 배웠지만 콘크리트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갈이 있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쭉 뿌려가면서 위로 빼가지고 뺐더니 이제 밑에 형성이 되는 거. 그게 바로 CIP예요, CIP. CIP의 핵심은 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나마 핵심은 몰타를 채운다는 거 안에다. 그거고, 자, PIP도 똑같대요. PIP도 똑같은데 PIP는 골재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팔 때 앞에 5호하고 그 트레밍이 하나 같이 결합된 게 있어요. 그러면 5호 자체, 이 5호랑 드릴 얘기하는 거예요. 드릴 앞에 이제 시멘트가 나올 수 있는 장치가 있는 5호를 파면서 돌리면 5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안에 있는 흙들이 다 빠져나와요. 돌리면 돌릴수록.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상태 5호 앞에다가 뭘 하냐면 콘크리트. 몰탈이랑 콘크리트 차이점이 뭐죠? 혹시? 여러분이 콘크리트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런데 콘크리트는 골재랑, 그러니까 자갈이랑 모래랑 시멘트 섞은 걸 콘크리트라고 하고, 몰탈은 모래하고 시멘트 섞은 걸 몰탈이라고 해요, 몰탈. 그리고 시멘트하고 물만 섞은 거를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시멘트 밀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관에다가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라는 건 이미 자갈이랑 모래랑 시멘트가 섞인 거예요. 자, 그걸 쭉 뽑아가면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무근이죠, 무근. 근데 거기다 설분을 보강할 수도 있고. 자, 그게 이제 PIP고, MIP는 믹스한 거, 흙을 믹스한 거, 흙. MIP는 믹스. 흙하고 시멘트하고 믹스가 돼서 솔 시멘트라고 해요. 흙하고, 보통 골재를, 큰 모래를 쓰는데 모래를 안 쓰고, 그냥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믹스한 거. 이게 바로 MIP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미리 이렇게 뭔가 세팅해서 미리 프리 패키지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말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CIP.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 CIP는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CIP랑 흙막이하고 홍막용사도 그렇고 거의 CIP를 많이 써요. CIP나 아니면은 우리 목재 널말뚝, H빔 부어가지고 쓰는 목재. 아무튼 CIP 공법을 많이 쓴다. 이게 바로 CIP 공법으로 쓰는 말뚝이잖아요, 말뚝. 이거 말뚝은 흙막인데. 자, 이렇게 있고. 지금 34분.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되죠? 재미는 없지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 나무 말뚝이랑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말뚝, 금속으로 만든 강제 말뚝 같은 건 특징만 보면 돼요. 아까 다 봤던 내용인데, 자, 특징은 이거죠.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강도도 좋고 뭐도 좋고 깊게 박을 수도 있고 뭐하고 인발 타입도 용이하고. 단점이 아니에요. 단점 부식되게 부식. 쇠는 금속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말고 쇠는 썩어, 철은 썩어요.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들 요거만 정도만 보세요. 부식을 방지하려면 아예 그냥 두께를 두껍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께를 두껍게 해가지고 부식되든 말든 계속 오히려 부식되면 더 마찰력이 좋아가지고 더 뭐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포, 에폭시 우리 방수제인데 에폭시로 도포하거나 시멘트를 갖다가 도포하는 방법도 있고, 시멘트 페이스트를. 그 다음에 전기 도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도금하는 거는 뭐 아연 도금이든 뭐든 아무튼 부식이 안 되는 금속으로 도금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강제 말뚝은 특징이 아주 좋은 거고, 근데 단점이 부식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음 같은 것도 보세요. 뭐 요거 콘크리트 말뚝의 이음법인데, 이렇게 충전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건 장부식. 장부식이 이렇게 있는 게 장부식이라고 하고, 용접하는 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용접하는 거고, 볼트는 여기다 옆에다가 볼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볼트로 만든 거고, 충전식도 비슷한 거예요. 장부식이랑 비슷한 건데, 충전식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중간에 연결제로 콘크리트를 넣어서 요 안에다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붙인 게 충전식이에요. 충전식. 요걸 아예 끼워버리고, 콘크리트 아무거나 끼워버린 거, 딱 끼워버리고 한 거, 장부식. 보통 우리 목구조할 때 뭐 주먹장부, 뭐 메뚜기 장부, 여러 가지 그 목재들 이렇게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목공사가 아니라 목구조할 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 요거 설명했고, 이제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요거만 설명하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말뚝을 그러면은 자, 어떻게 시공할 거냐 이거예요. 아까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자, 시공 방법이 일단 6개만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거는 타격공법이랑 진동공법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거나 막 진동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랑 진동이 크니까 이제 뭐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거 뭐 신도시 같은 데 하면 되겠죠. 신도시나 뭐 이런 데서 하면 되겠지만, 일단 소음이 크다. 그래서 때리거나 타격하거나 진동하는 거는 좀 우리가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프리볼링. 프리볼링 기억나나요? 구멍 뚫어가지고 아까 자연낙하 시켜가지고 프리볼링. 비슷한 방법으로 SIP 공법이 있었고, 프리볼링. 압입공법은 그냥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압력으로. 압입공법이 3번 압입공법은 우리가 유압장치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눌러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이고, 수사식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거죠. 우리 중공에다가 안에다가 수사식으로
워터젯으로 우리가 물로 압력이 세가지고 막 금속도 막 자르고 그래요. 그런 압력으로 수압으로 탁월히 하면서 하는 거. 중굴공법은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안에다가 오고를 집어넣어서 오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네. 이렇게 오고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야. 밖으로 빼내면서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빼면서 이걸 압입하면 좀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파면서 이거를 살짝 타입시키면은 탁탁탁 치면은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그게 바로 중굴공법이라고 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그 말뚝을 시공하는 방법들이 쭉 있다. 네, 요것들이 좀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말뚝의 시공법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뭐 3가지 써라. 이거 중에서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너무 쉽겠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뚝의 지지력 선정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앞에 하면서 같이 설명했어요. 말뚝에.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소개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대구요. 지금까지 한 말뚝은 현장 말뚝은 뭐 한 30에서 뭐 40cm 정도 되는 조그만 말뚝이었고, 자, 지금 요 대구경 말뚝이라고 하는 거는 피어기초라고 하는데 넓은 거야. 3m 정도 되는 큰 구경이 큰 대구경이 큰 말뚝을 박아 내려가면서 땅을 파가면서 계속 밑으로 침하해가면서 위로 계속 계속 위로 싹 공사해가면서 계속 밑으로 침하시켜가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경 현장 말뚝, 또 피어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피어기초는 대구경 말뚝을 안반의 데까지 침하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정하는 거는 피어기초라고 하는데, 자, 피어기초의 대표적인 게 머스 드릴 공법, 베네토 공법,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볼 건 없고, 맥락은 다 똑같아요. 맥락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맥락은 뭐냐면, 일단 3m든 뭐 2m든 간에, 일단은 밑에 관을 하나 파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파요? 그냥 드릴로 파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뭔가 있겠죠. 뭐 드릴 말고, 그 회사마다 각각의 뭐 파는 그런 굴착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런 굴착기로 판단 말이에요. 팔 때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뭐냐면, 3m 되는 거를 막 판다고 했을 때, 계속 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공벽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자, 땅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이걸 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뭐 한 3m 정도 된다고 치고, 이걸 쭉쭉 파 내려갈 거 아니야. 파 내려간단 말이야. 파 내려가다 보면 이 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킹싱이라고 하는 철관을 또 박아요. 철관 파이프. 여기 뭐 스탠드 파이프. 다른 거,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뭐 스탠드 파이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받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보면 되죠. 스탠드 파이프를 받기도 하고, 또 킹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철로 된 관을 박는단 말이에요. 한 2m 정도까지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비 같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가 들어와도 여기 요만큼만 파면 되니까, 이런 데가 이제 부서지잖아요. 안 부서지지 않겠죠? 그래서 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만 해놓고, 철관을 갖다 깊게 파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한 1m 정도만 철관을 매입하고, 요거를 스탠딩 파이프라고 치고, 요걸 박아내고, 나머지 계속 파 내가라는 거예요, 파 내려갈 때, 옆에 무너지잖아요. 이게 3m가 되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안 무너지면 좋고, 안 무너지면 땡큐인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안 되니까, 여기다가, 기억나나요? 벤토나이트 영역이라고, 이수. 저번 시간에 우리 했어요. 저번 시간에 뭐 할 때 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슬로리올 할 때 안정해, 이수. 흙탕물 같아, 흙탕물. 그거를 쭉 뿌리면은, 이렇게 이수가 이렇게 마르면서, 여기가 굳어져요. 그러면 여기 옹벽이 보호가 되고, 또 차수 효과도 있고, 나중에 여기다 콘크리트 다 부어버릴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부었을 때,
미끈미끈하니까 잘 타설되고.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뭔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가 안반이라고 치면 여기까지 그냥 내려가는 거죠. 일단 내려갔다고 칩시다. 내려갔다고 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똑같아요. 여기다가 철근망을, 현장에서 철근망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이거를 크레인으로 밑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트레미관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에서 콘크리트를 뿜어가면서 위로 쭉 올려가지고, 철관이 이렇게 있겠죠. 쭉 빼가면서, 요거 지금, 피어 기초를 완성하는 거. 이게 바로 어스리 공법, 지금 얘기한 게. 어스리 공법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베네토 공법은 뭐냐면, 베네토 공법은 저 파이프 있죠, 여기 지금. 요 스탠리 파이프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정에는 안 쓰고, 여기까지 쭉 그냥 하는 거예요, 관을. 이거 올 케이싱, 이게 케이싱이라고 그래, 케이싱. 요 관을 뭐 케이싱이라는 걸 하는데, 요 관을 케이싱 또는 뭐 다르게 부를 수도 있어요. 뭐 파이프라고 해서 뭐 스탠리 파이프, 케이싱, 뭐 어쩌고저쩌고 부르는데, 요 베네토 공법에서는 케이싱을 끝까지 막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올 케이싱 공법이에요. 올 케이싱.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 뭐 어스들이나 베네토 공법은 파내러 가는 그 뭐 드릴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 맥락은 다 똑같은데 조금만 할 건지 끝까지 케이싱을 넣을 건지 하는 게 바로 이제 베네토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네토 공법은 안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정이 필요 없고 훨씬 더 튼튼하겠죠, 안정으로 하는 것보다. 튼튼하면서도 또 확실하죠, 이게. 뭐 공벽이 무너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다. 그죠? 그 특징이야, 바로. 근데 비싸다는 거. 리버스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벽이 무너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벤토나이트로 했다고 칩시다. 벤토나이트로 쭉 여기만 여기가 관을 매입하고 벤토나이트로 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요. 근데 물을 얼마큼 채우냐면은 이게 지하수위라고 치면 여기 지하수위가 이렇게 지하수 여기까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지하수위가 여기니까 물이 이렇게 침투가 된단 말이에요. 침투가 되니까 막 우리 공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옆에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고 공사 못 하잖아요. 물 들어오면서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파이핑 상태 무너지니까. 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물을 채워버립니다. 그만큼 그 수압 때문에 이게 못 들어와요. 수압 때문에 여기 좀 높잖아요. 여기보다. 높으니까 수압 때문에 이게 옆에서 물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예요. 물 얼마나 무거워요. 물로 꽉 여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보호. 그게 리버스 서클. 그러니까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반대로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역순환이니까.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물을 빼면서 파내러 가는 거. 그게 바로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역순환 공법이라고, 역순환 공법. 그래서 2m 높게 해라라고 하는 거. 여기 수압이 있어야 되는 거, 정수압이. 이 벽에 버틸 수 있는 정수압이 이 정도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자, 여기 바로 리버스 서큘레이션. 요거는 뭐 이렇게,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타 기초 중에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피어 기초랑 똑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피어 기초가 일종이죠. 우물통 기초라는 건 그냥 큰 우물통을 이렇게 그것도 치마에 가면서 하는 거, 치마에 가면서 인력으로 구축하는 게 우물통 기초다. 베네토 공법이랑 뭐 같다고 보면 되고, 인력으로 구축하는 거. 자, 우물통 기초는 우물통 형태로 계속 치마해 가면서 만드는 거고, 자망 기초는 좀 다르죠. 자망 기초 같은 경우는, 자, 요거죠. 케이싱, 마찬가지, 자망 기초는 일단 구조체를 만들어, 지상에서. 만든 거를 계속 만들어. 위로 계속 만들어. 만들면서 밑으로 파고 있어. 위로 만들고 밑으로 파면서, 계속 밑으로 치마시키는 거예요. 밑으로 파고 밑으로. 근데 우리가 우물통 기초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중간에 구조물이 없고 여기 옆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근데 자망 기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구조체가 이렇게 있고 또 옆에 보면 지하수위가 있어요. 지하수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물이 막 치고 들어와요. 특히 이제 보통 교각을 건설한다. 이거는 토목에서 많이 사용할 건데 뭐
지하에다가 뭐 바다에다 교각을 건설하든지 강에다 교각 건설하든지 했을 때 옆에서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수압이.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가 압력을 줘요. 수압. 공기압을 뿜어요. 압축 공기를 뿜어줘요. 그러면 그 압축 공기로 이 압축 공기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압축 공기의 힘으로 수압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바로 자망기죠. 뉴매틱. 그게 바로 뉴매틱 방법. 용기 자막. 개방 자막 있고 뉴매틱 장감이 있어요. 용기 자막이라는 건 뉴매틱 장감. 개방 장감의 반대인 거예요. 막아버려가지고 수압으로 버티고, 그러니까 수압이 아니라 공기압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이렇게 압력을 주는 뭐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게 용기 자막이고, 오픈되어 있는 거, 이거 없이 오픈되어 있는 거는 개방 장감인데, 운송기체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장점 보면, 그렇다. 여러분, 잠수병. 저게 압력을 받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 작업하고 있다가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한번 뭐 압력을 조절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잠수병에 걸릴 수가 있어서, 케이슨병이라고 해요, 케이슨병. 자, 자망기초가 있다. 자망기초가 있고, 기타 기초 중에 자망기초가 있는데, 여기 그냥 오픈 자맘이 있고, 개방형 자맘이 있고, 그 다음에 뉴매틱 자맘, 용기 자맘이 있다. 끝. 그래서 기초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 뉴매틱 자맘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뉴매틱 케이시 공법이라고.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됐고, 그래서 기초까지 이제, 기초 관련된 것들은 다 살펴봤고,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알려줄게요. 시험 문제를 여기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서 제가 어차피 보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찍어줄게요. 써보자. 여기까지 같이 해야겠다. 이거 지금 녹화도 같이 해주자. 여기 덥죠, 근데? 나만 더운가? 그래서 항상 이 건축 시공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찍어주면 한 80%만 얘기해요. 80%. 다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나머지 한 70%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도급 방식 중에서 뭐 있었어요. 분할 도급, 단가 도급, 공동 도급, 일식 도급들 뭐 여러 가지 도급 방식들이 있었죠. 그거들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 중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분할, 단가, 공동, 일식, 요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징을 물어보는 게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중에서 단가 도구, 다 같은 거죠. 다 중요하니까. 분할, 단가, 공동, 일식. 그 특징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V 기법. 우리죠. 밸류 엔지니어링 기법.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밸류 엔지니어링 기법이 뭐 어떤 것인지, 특징이 뭔지 한번 보면 되고.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 지명 입찰, 특명 입찰, 뭐 이거 있었죠. 지명, 공개, 특명, 뭐 입찰이 몇 가지. 그거의 특징들, 장단점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의 시공 속도. 우리가 시공을 빨리 하면 우리가 최적 시공 속도가 있다고 그랬죠. 최적 시공 속도. 간접비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은 뭐 뒷접비가 더 발생되고, 그렇죠. 공사를 너무 널널하게 진행하면 뭐 간접비가 발생,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프로. 그래서 최적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 게 있었는데 그 관련된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 관련된 거, 용어. 뭐 더미, 네트워크 공정표의 용어. 뭐 더미가 뭔지, 뭐 크리티컬 패스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EST, LFT, EFT, 그 용어에 대한 것도 있어요. 표로 된 게 있어요. 그 용어에 대한 거 관련된. 그 용어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 정도 범위는 제가 알려주면 그래도
보면 되죠. 아무튼 용어에 대한 거를 좀 바삭하게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것도 하나 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문제를 벌써 냈는데 품질 관리 관련된 문제도 하나 나와요. 품질 관리에 뭐 7가지 도구도 있었어요. 뭐 삼천도니 뭐 히스토그램이니 또 뭐가 있었지? 히스토그램이랑 파레토도 뭐 이러고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특징 그 정도. 그 다음에 비계에 대한 한 문제. 그냥 그것까지만 할게요. 비계에 대해서 한 문제. 비계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넓게 얘기하게 너무 가깝게 다 하나만 그러니까 변별리가 없어지니까 사운딩 관련된 거. 사운딩에 몇 가지 이렇게 있었죠. 대표적인 사운딩 하는 방법이 몇 개 있었죠. 그 사운딩과 관련된 것들을 좀 원래 중요한 거예요. 뭐 어차피 안 찍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사운딩에서 몇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흑마기 공법에서 하나. 흑마기 공법. 관련된 내용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방 계량 공법에 대해서 하나. 지방 계량. 근데 지금 얘기했던 뭐 흑마기 공법이나 지방 계량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큰 그림 위주로 보죠, 흑마기 공법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지방 계량 공법이 뭐 디테일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나중에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지. 다 까먹어.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게끔 제가 다 불러줘야겠다. 주로 이제 소일 콘크리트, 웰 포인트, 오늘 배웠던 거 있죠. 소일 콘크리트, 웰 포인트, 그 다음에 언더피닝 공법 관련된 것 중에서 하나. 오늘 배운 건축물이 치마가 되거나 균열이 되거나 하잖아요. 부동치마 이랬을 때 그 관련된 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어스앙카 뭐 중요한 거 있었죠. 어스앙카랑 뭐 슬러리월이랑 탑다운 공법 있었죠. 묶어가지고 어스앙카, 슬러리월, 탑다운 공법 몇 개 있었어요. 그거 구체 흑마기 공법, 콩마기 공법 관련된 내용. 워낙 뭐 중요한 거니까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거는 하는 거고.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객관식 관련된 거고. 객관식이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15문제가 객관식에 나오고, 주관식 단답형이 한 3문제, 주관식 서술형이 4문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관식이 그냥, 여러분들 뭐 하게 봐도 변별력, 못 쓸 수도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준비가 안 됐으면 못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있는데, 비슷하게 또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억울하니까, 제가 변별력을 위해서 꼭 한 거고, 지금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거를 한번, 그런 거는 좀 또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봐라, 그런 측면이니까. 자, 주관식만 따로 찍어줄게요. 그러면 주관식이 이렇게 하면 그냥 다 하는 건데, 다 해주는 건데. 자, 우리 여러 가지 그 있었죠. 뭐 흑마기가 붕괴되는 거 몇 개 요소 있었죠. 몇 가지 무슨 현상들이 있었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좀 보세요. 그 주관식으로 나온 그 중에 하나네. 뭐 단답형이면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한 거, 우리가 아까 점토질이랑 사질 집안을 계량할 때 집안을 계량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점토질에서는 안미를 해서 탈수를 하는 거고, 사질 집안은 다짐을 해서 공기를 빼내는 거고, 이게 지방 계량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 내용을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그 무진동, 아까 얘기했던 무진동, 오늘 배운 것 중에 나오네요. 무진동 공법 있죠. 우리가 말뚝할 때 무진동 공법과 관련된 내용들.
자, 서술형 네 문제 하나, 둘, 셋, 네 문제는 뭔가 좀 알려주기가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범위만 알려주면은,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한 문제씩 나오냐 보면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한 문제 나오고, 서술형이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아니, 공정표. 네트워크 공정표 아니라 공정표. 공정표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 나오고, 서술형이. 그 다음에 입찰과 관련된 거 하나 나오고, 입찰 우리가 여러 가지 입찰 관련된 그런 것들 내용이 있었죠. 입찰 제도라든가, 입찰 방식이라든가, 뭐 입찰 순서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입찰과 관련된 거에서 한 문제, 공정표와 관련된 서술형 한 문제, 그 다음에 방금 오늘 배웠던 지정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늘 배웠던 뭐, 말뚝 지정이든 뭐, 기초든 뭐 배운 거에서 그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아까 그 정도. 그걸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흙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좀 그래도 공부할 양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래도 그 정도면. 그래서 그 정도만 오늘 제가 이거 해가지고 다른 거 몰라도 시험에서 틀었다 치더라도 시험에 나온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 왜냐면 그 정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많아. 신문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졸업생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그래. 자,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내 얼굴이 나와서. 그래서 질문이 있나요? 그래서 질문? 네. 아무튼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자,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시험 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